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노동경제학 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선택 과목 고민 많이 하시고 이제 결정하셨을 텐데요. 이 책을 보시면 그래프가 많고 내용도 이제 생소한 내용이 많으실 건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기본서의 내용 그리고 기본서의 이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서 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기본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계획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송명진 강사고 문의가 있으시면은 강의 계획서에 있는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반으로 진행을 하고 저녁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교재는 지금 준비를 해오신 우리 노동경제학 8판 이 기본서를 가장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재로 노동경제학 기본서가 뭐 많지는 않은데 간간히 이제 새로운 것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기본서. 그래서 그 내용에 있는 거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 교재를 다 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목표는 자 이제 기본서 내용을 이제 숙지하시는 거 그리고 그래프 현출 방식.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주제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난 그래프는 그리겠는데 내용은 모르겠다. 이제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내용을 다 아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의 연습 문제들이 계산 문제들이 이제 왕왕 나오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다 풀지는 않고 주요 내용 연습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를 보고 경향 파악하고 이제 실제 답안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으로 학습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진행 방식과 강의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일정 이렇게 있네요. 읽어보시고 이제 강의 계획 표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래서 14회 할 건데 이 교재는 12회 때까지 이제 다 끝냅니다. 12회 때까지 끝내고 남은 2회차는 다른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14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14회라서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금방 갑니다. 특히 올해 이제 추석 다 지나가지고 올해 금방 갈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빠지지 마시고 혹시라도 빠지게 되시면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복습 강의나 동영상으로 열어달라고 하셔가지고 꼭 보셔서 중간에 빠지는 일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경제학 제8판. 자, 이제 챕터 1. 그래서 제1장 노동경제학이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시간 남으면 보시고, 이거는 머릿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릿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제2장 노동 공급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동 공급. 자, 그래서 노동 경제라고 하기도 하고 노동 경제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자, 50% 내용의 50%가 이 노동 공급 그리고 노동 수요예요. 이게 절반이에요. 노동 공급, 노동 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0%가 그 외 기타 내용입니다. 기타. 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실제 시험도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 또는 공급에서 50점. 그 나머지 기타 내용에서 50점.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점수 분배 패턴이.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을 잘 보시면은 절반은 다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노동 공급은 앞으로 이거 나오면은 근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 공급은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 노동 경제학에서는 노동 공급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동 수요는요. 기업 혹은 사용자라고도 하죠. 노동법에서 사용자.
노동 수요는 기업 혹은 사용자다. 그 용어를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용자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노동 공급, 노동 수요인데 자, 이 근로자분들이 근로 시간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누구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52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20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선택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는 게 노동 공급이에요. 그래서 근로자의 선택을 본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노동 공급은. 그래서 근로시간을 선택해요. 근데 이 선택하는 기준, 이 기준이 바로 임금이래요. 임금. 그래서 이 임금에 따라서 이 근로 시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게 노동 공급입니다. 노동 공급. 그래서 노동 공급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예요. 임금이랑 근로 시간, 이거 두 개가 나오면 됩니다. 임금이랑 근로 시간. 자, 그럼 노동 수요를 한번 보면 노동 수요 기업이에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 사람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근로자 수를 선택한대요. 근로자 수를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거죠. 사람. 즉 고용을 선택하는 겁니다. 고용. 몇 명 쓸까? 몇 명 쓸까? 를 선택하는 게 노동 수요예요. 그래서 기업의 선택을 보는 게 노동 수요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마찬가지로 임금이에요. 임금. 그래서 임금에 따라서 기업이 근로자 수 혹은 고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거 보는 게 이제 노동 수요가 되겠습니다. 노동 수요. 그래서 임금과 근로 시간, 임금과 근로자 수.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자, 근로 시간이고 이거는 근로자 수잖아요. 근로 시간, 근로자 수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묶어 가지고 그냥 L 혹은 E, 그래서 그냥 노동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 시간이랑 근로자 수는 크게 구별하진 않아요. 그냥 노동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L이라고 쓰기도 하고 E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그냥 노동이다. 그래서 임금에 따라서 노동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거를 노동 수요라고 하기도 하고 노동 공급이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근로자의 선택이 있고, 자, 기업의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서 균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기업은 임금 안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많이 남겨 먹어야 되니까 임금 안 주려고 할 거예요. 낮은 임금을 계속 요구할 거고, 근로자는요 돈 더 달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돈 더 달라고. 근데 기업마다 사람마다 이제 원하는 임금 수준이 다 달라요. 다릅니다. 자, 5,000원 주면은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10,000원 줘야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5,000원 이상 못 준다는 기업이 있고 10,000원까지는 줄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근로자랑 기업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일치하는 지점이 올 겁니다. 일치. 이 균형은요 일치예요. 일치. 의견이 일치되는 지점이 올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9,000원이다. 9,000원. 그럼 이게 균형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균형 임금 9,000원. 균형 임금 9,000원. 그리고 이제 사람을 몇 명 뽑을까? 혹은 몇 시간 일할까? 이것도 이제 균형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균형이. 그래서 균형 고용도 일어나요.
뭐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합시다. 그럼 노사 오케이 하면은 이제 주 40시간 동안 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균형 고용입니다. 혹은 10명. 혹은 10명. 주 40시간에 일하겠다는 근로자가 10명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 10명으로 회사 돌리겠다라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노사 의사 합치가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노동 수요, 노동 공급이 절반이냐면은 노동 경제에서 자, 일하겠다는 사람이 9,000원 받고 일하겠대요. 기업도 9,000원 줄 수 있대요. 그럼 당사자들끼리 합의 봤으니까 이제 이거 그냥 9,000원에 하면 되거든요. 손 대면 안 돼요. 뭐 제일 좋잖아요. 노사 당사자가 9,000원에 일하겠다는데. 그럼 이제 끝이에요. 이러면 끝인데 일로 오시면 자, 이제 아까 나온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자, 아니 사장님도 근로자도 9,000원에 일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난 건데 뭘 추가로 더 봅니까? 봤더니 자, 정부가 개입을 해요. 정부가 이렇게 노사 9,000원 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려요. 10,000원으로 이렇게 올려버려요. 그럼 이제 이거 분석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이제 현실에서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최저임금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노사가 9,000원에 하기로 했어요. 9,000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노동조합이 생깁니다. 노동조합.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 노동조합이 생겨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가지고 또 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려요. 그럼 이건 또 이제 현실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것도 분석해 줘야 돼요. 이것도. 그리고 또 이렇게 됐더니 차별이 있더래요. 차별. 그냥 노사 9,000원 해서 하면 되는데 여성은 8,000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현실에서. 낮은 임금으로 이렇게. 그럼 이것도 현실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 또 이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노사가 9,000원에 일하기로 했으면은 이제 9,000원에 일하면 돼요. 딱 좋은 겁니다. 이게 딱 좋은 거. 그래서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이론을 50% 보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 자 이제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또 존재하니까 이제 현실도 절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을 보는 거는 이론을 본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현실에서 존재하는 이 외부의 요인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경제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노동 수요, 노동 공급에서 50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이론 50점 한번 써봐라. 얼마나 아는지. 그리고 나머지 50점은 이제 현실에서 이런 내용들, 이 이론을 기반으로 접목시켜서 설명해 봐라. 근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책을 보시면. 그래서 머릿속에 이 개념 잡으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여기 나온 대로 공급, 수요, 이 목차대로 이렇게 보셔야지 이 챕터를 막 바꿔가지고 보시면 논리가 구성이 잘 안 돼요. 일단 이론을 먼저 보고 현실에 대입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프를 기반으로. 그래서 책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보십시오. 역으로 보시거나 중간중간 발췌해서 보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 공급. 자, 노동 공급은 뭐라고요? 근로자. 노동 공급은 근로자예요. 노동 공급은 근로자. 자, 그래서 노동 공급은 근로자 이렇게 머릿속에 두셔야 되고, 이제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금을 부과했대요. 이렇게 세금을 부과했대요. 근데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에는 노사 모두 피해를 봐요. 누구한테 부과하든 노사 모두 피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세금은. 근데 이제 세금을 자, 근로자에게 부과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로 설명하래요. 그럼 이제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데, 노동 공급이 근로자인 걸 모르면 노동 수요에다가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제 그런 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 공급 이거는 근로자다. 그래서 근로자란 표현이 나오면 노동 공급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답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은 근로자.
자,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자, 일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 요게 핵심이에요. 일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 즉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로시간. 그래서 근로자는 일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예요. 사실 모든 사람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자, 또한 만일 고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할지도 결정해야 돼요. 즉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로자는. 자, 그 내용 아시고. 자, 다음 달라. 자, 이 장에서는 보이시죠? 이 장에서는 경제학자가 노동공급 의사결정, 즉 근로자의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의사결정. 어떤 의사결정? 몇 시간 일할지, 혹은 일을 할지 말지, 즉 근로시간에 대한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 모형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 모형 안에서 개인은 재화와 여가를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자, 줄치면 됩니다. 이거 효용을 극대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효용 극대화. 이제 이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은 뭐 사실 없다고 봅니다. 일하고 싶어서 일이 즐거워요. 이렇게 TV에서 인터뷰 나오는데 진심으로 즐겁진 않으실 거예요. 집에 그냥 있고 싶겠죠. 돈만 많으면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시는 이유는 그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어디다 뭘 써야 돼요. 그럼 그거 썼을 때 이제 만족감이 이제 커질 거 아니에요?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쓴다든지. 자, 그렇게 되면 만족감이 올라갈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일을 하는 건데 그 만족감을 우리는 앞으로 효용이라고 할 겁니다. 효용.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 이 효용은 이제 만족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족감. 효용은 만족감. 효용 극대화 혹은 만족감 극대화. 이제 우리는 그거를 볼 겁니다. 뒤에서. 자, 다음 페이지. 자, 2-1 봅니다. 2-1. 그래서 이거는 이번 말고 저번 시험에 나왔어요. 경제활동 인구의 측정. 저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2021년 시험에 나왔어요. 경제활동 인구의 측정. 자,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의 측정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표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근로자가 몇 시간 일하는지 보는 게 노동 공급인데요. 그럼 근로자의 범주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 근로자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죠? 학생들은 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도 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초등학생 일하라고 하면은 그 법에 걸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범주를 정해야 되는데, 자, 일단 생산 가능 인구 만 15세 이상. 자,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볼 거예요.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분들을 기준으로 볼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는 주로 P라고 씁니다. P. 생산 가능 인구. 자, 그럼 이제 15세 이상 이분들을 다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경제활동 인구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를 나눠서 볼 겁니다.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비경제활동 인구. 자, 1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 가야 돼요. 일할 생각이 없어요. 이분들은. 일할 생각 없는 사람들을 굳이 근로자에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일할 생각이 없어요. 봉사할 거예요. 그분들도 근로자의 범주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보통 L이라고 쓰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일 안 하시니까 이렇게 N이라고 씁니다. N. 자,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이분들을 대상으로 볼 거예요. 이분들 경제활동 인구 이분들 대상으로 볼 거고, 이분들이 이제 근로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로자는 이 경제활동 인구예요. 15세 이상 중에서 이제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 자, 근데 이제 이분들도
자, 근로자라고 이제 이분들을 볼 건데, 경제활동 인구를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볼 건데, 자,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다 취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취업자와 자, 실업자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취업자는 E라고 쓰고요. 실업자는 U라고 씁니다. 이렇게. 이 트리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트리만 알고 계시면. 자, 보면 자, 이분들 일 안 하거든요. 비경제활동 인구 이분들 일 안 해요. 비경제활동 인구. 자,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냐? 자, 학생 혹은 가사일을 전담하는 주부, 종교인 등등등. 근데 이런 분들을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봐요. 이분들은 이제 난 학교 가야 되고, 나는 가사를 전담하는 주부예요. 나는 종교활동 할 거예요. 일할 생각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근로자의 범주에서 다 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 안 해요. 일 안 하십니다. 이분들 일 안 해요. 실업자. 근데 이분들도 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 안 하니까 일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가지고는 판단이 안 돼요. 나는 알죠. 나는 학생이니까 뭐 난 일 안 할 거야. 나는 아는데 이 통계로 그분의 속마음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좀 어떻게 구분을 할까 봐서 둘 다 일 안 하지만 이분들은 구직 의사가 없습니다. 구직 의사가 없어요. 일할 생각이 없어요. 일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구직 의사가 있어요. 구직 의사가 있어요. 일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요. 일할 생각이 없어서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직 의사가 있으면 실업자, 구직 의사가 없으면은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럼 이분들은요. 이분들 일해요. 당연히 구직 의사가 있으니까 일하고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자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 이렇게 구직 의사가 있으면은 이분들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자 범주에 포함시킬 거예요. 혹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시킬 겁니다. 경제활동 인구 혹은 근로자 범주에 포함시킬 거예요. 근데 구직 의사가 없으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같아요. 그래서 매년 뉴스에 나오는 게 이제 실업급여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간다. 근데 실업급여가 이 제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자, 이분들은 실업급여 받아요. 왜? 실업자죠. 실업자한테 주는 게 실업급여예요. 정확히 말해 구직급여. 근데 이분들한테는 안 줍니다. 일 안 해도 이분들한테는 실업급여 안 줘요. 왜 안 주냐? 구직의사가 없거든요. 근로자가 아니에요. 실업급여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이분들한테는 안 줍니다. 그래서 내가 사대보험 열심히 납입하고 10년간 일한 다음에 저 그냥 대학교 가려고요. 그럼 못 받아요. 실업급여. 대학원에 접수되면은 못 받아요. 실업급여. 놀고 있어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직의사 실업을 인정받아야 돼요. 면접 본 기록을 줘야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왜? 실업자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고용센터 가면은 실업급여 받는 데 가면 실업 인정 코너가 있습니다. 이 구직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입증해야 돼요. 내가 구직의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실업자가 된 것도 서러운데 실업자임을 입증해야 돼요. 앞에 가가지고. 근데 돈 받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인 의사 가지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니까 제도 개선이 어려운 거예요. 거짓말하면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실업자와 취업자. 그래서 이분들은 구직의사가 있고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된다. 이분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이제 좀 있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봅니다. 자, 2-1 경제활동 인구의 측정. 경제활동 인구는 이제 우리가 보는 노동 공급 혹은 근로자의 범주를 정의하기 위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자, 실업률은 노동통계국이 매월 실시하는 상시 인구조사
결과로부터 작성이 된다. 자, 여기서 노동통계국은 그냥 정부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 그냥 정부라고 하시면 돼요. 정부. 자, 다음 단락. 자, CPS는 자, 16세 이상 혹은 만 15세 이상. 16세 이상 혹은 만 15세 이상. 모든 개인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주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요 표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를 아시면 돼요. 자, 취업자는 뭐라고요? 일하고 구직의사도 있고, 실업자는요, 일 안 하는데 구직의사가 있어요. 비경제활동 인구는요, 일 안 하고 구직의사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주로 구분이 돼요. 구분한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취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 최소 1시간 이상 유급으로 일을 하는 일자리가 있거나 무급가족 종사자로부터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일시적 일자리에서 해고되었거나 4주 이상 적극적으로 일자리한 사람이 실업자에 해당합니다. 자, 이를 전체 취업자라고 하고 유를 실업자라고 하재요. 그리고 어떤 개인이 취업자이거나 실업자라면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LF라고 써 있는데 L이라고 하기도 하고 LF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L은 노동이고요. L은 노동. F는요, 노동력. 노동력. 노동, 노동력. 똑같습니다. 그래서 L이라고 쓰셔도 되고, F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줄 한번 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자, 요걸 이제 계산하라고 이제 굉장히 쉬운데, 계산하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을 계산하시오. 경제활동 참가율. 계산하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 식만 알면 돼요. 참가율. 자, 우리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가능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 보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 생산 가능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 자, 이걸 이렇게 써도 되죠. 자, 생산 가능 인구는 아까 뭐였어요?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죠. 비경제활동 인구. 그래서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두 개 다 알아야 되는 게 시험 문제에서 숫자를 얘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 실제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계산하라고. 산수 문제, 산수.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항상 보는 실업률 통계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실업률. 자, 실업률은 자, 경제활동 인구, 즉 근로자 활동 인구. 즉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 즉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 실업자가 몇 명이냐? 요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일하고 싶은 사람 중에 일 못한 사람 몇 명. 경제활동 인구는 이렇게 또 쓸 수 있죠. 취업자하고 실업자.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취업자, 실업자 중에 실업자의 비중. 그래서 저 앞에 쓴 저 표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저 표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 통계가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은 자,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구직 의사고 뭐고 일단 15세 이상 중에 취업자 몇 명이냐? 이게 고용률입니다. 고용률. 자, 그럼 생산 가능 인구는 아까 똑같아요.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로 쪼개서 볼 수도 있어요. 비경제활동 인구. 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
자, 이렇게 요 세 가지를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세 가지를. 실업률, 취업률은 안 보나요? 실업률의 반대가 취업률이거든요. 취업률은 안 보나요?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어요. 실업률이 10%면 취업률은 몇 프로? 90%. 얘로 이제 역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률은 따로 계산 안 합니다. 그 노동경제학의 특징이 좋은 거는 안 봐요. 취업률은 안 봐요. 취업률 좋은 거잖아요. 취업 잘 됐으니까. 좋은 건 안 보고 나쁜 걸 봐요. 그러니까 좋은 거 봐봐야 아 좋다 하고 박수치고 끝나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안 좋은 걸 봐야지 개선을 하고 원인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거 위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왜 봐요? 고용률 이거 좋은 거잖아요. 취업한 거 좋은 건데 이거 왜 봐요? 이것도 안 봤어요. 옛날에는 고용률 안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 실업률 가지고 장난을 너무 많이 쳐요. 이 실업률 가지고 좀 이따 볼 겁니다. 장난을 너무 많이 치니까 이거에 대한 보완으로 고용률 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이거에 대한 보완입니다. 보완. 원래 안 봤었는데 좋은 거라서. 실업률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보완하려고 고용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부 사이트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실업률밖에 없었습니다. 보는 게. 근데 지금은 둘 다 나옵니다. 이제 실업률과 고용률. 세 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세 개. 자, 그래서 25페이지 첫 번째 줄 봅니다.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P 뭐라고요? 생산 가능 인구.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직의사잖아요. 구직의사고 이 생산 가능 인구 여기는요. 일할 능력이라고 보면 돼요. 능력. 일할 능력. 가난하게는 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 15세 이상이면 일할 능력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할 능력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L은 뭐예요?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 인구. 그래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구직의사. 일자리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게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이 사회가 노동시장의 움직임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뭐 기본의 자원이 그 국가에 천연자원이 많아서 그러니까 연금 막 400씩 500씩 놀면은 나온다.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은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나라에서 다 먹여 살려주는데 구직의사 당연히 없죠. 그냥 여행 다니고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이제 구직의사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구나. 그럼 이제 그 원인을 찾는 거죠. 왜 그럴까? 그래서 일해봐야 남는 게 없어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천연자원이 많이 나와가지고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자, 다음 이제 고용률 봅니다. 고용률은요 마찬가지예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실제 취업한 사람은 몇 명이냐? 고용률이고, 마지막으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그래서 L 경제활동 인구.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실업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실업률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보면 되는데, 자, 숨겨진 실업자. 이게 문제예요. 숨겨진 실업자. 자, 첫 번째 줄. 노동통계국은 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자, 정부는 실업자에 대한 주관적인 동그라미 할까요? 주관적인. 이게 뭐라고요? 구직의사예요. 구직의사. 주관적인. 이게 구직의사입니다. 구직의사. 그래서 주관적인, 즉 구직의사. 측정치에 근거한 실업률을 계산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구직의사 있으세요? 네. 그러면 너 실업자. 아니요? 이렇게.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 근데 이게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란 말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언제든지 답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컨디션은 기분이 좋아서 난 구직의사가 있어요. 근데 다음날 비가 오네요. 나가기 싫어요. 그럼 그날은 난 구직의사 없어요. 그럼 난 그날은 비경제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이야. 계속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바뀌어요. 뭐 이제 그런 경험도 있죠. 그런 경험도 있어요. 나 알바 찾고 있는데 집 앞에서 뭐 조사를 해요. 이런 거.
뭐 학생이세요? 졸업했지만 네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근데 아니요 일자리 찾는데요. 그럼 나는 이제 실업자 되는 거죠. 실업자. 자, 어떤 개인이 실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해고 상태에 있거나 4주 동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응답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게 구직의사예요. 구직의사. 구직의사가 있어야 돼요. 일자리 찾기를 포기했거나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고 뭐래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찾기를 포기. 이게 뭐예요? 구직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직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포기하거나 그만둔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돼요. 한편 어떤 사람의 경우 현재 일할 의욕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나는 구직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구직의사 없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근데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실업급여 받으려고. 자, 따라서 실업률 통계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밑에 쭉 읽어보시고, 자, 다음 줄, 세 번째 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자, 줄칠게요, 이거.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당수의 해고된 근로자들이 일자리 탐색 활동을 동그라미 합니다. 단념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더 이상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은 현상이 관찰된다. 이게 뭐래요? 숨겨진 실업자예요. 숨겨진 실업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경기가 찾아왔어요. 불경기.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불경기가 찾아왔어요.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안 돼요. 이력서 내고 막 해도 취업이 안 돼요. 도저히 당분간 좀 집에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취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구직을 단념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불경기 패턴이 이렇게 가거든요. 경기가 어려우면 취업이 안 되니까 그냥 구직을 단념하고 집에서 쉽니다. 왜냐면 나가서 구직 활동하는 것도 다 돈이거든요. 차비 들고, 그죠? 식사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불경기가 찾아오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구직을 단념했잖아요. 이렇게. 구직의사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불경기가 찾아오면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가면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가면 문제점이 뭐냐? 자, 취업자가 파란색으로. 자, 취업자가 8명. 취업자 8명. 실업자 2명이에요. 실업자 2명. 자,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때 그럼 실업률 얼마예요? 실업률 얼마? 실업률 20%죠, 20%. 실업률 20%인 거예요. 구직의사 있는 사람이 총 10명인데, 지금 2명이 놀잖아요. 그럼 이때는 실업률이 20%입니다. 실업률이 20%. 그래서 실업률이 최초에는 20%였어요, 20%. 근데 경기 불황이 옵니다. 불경기가 찾아왔어요. 불경기가. 근데 이 두 분이 도저히 취업이 안 돼요. 도저히 취업이 안 돼가지고 나 그냥 집에서 집안일 할래. 아니면 난 대학원 갈래. 아니면 난 그냥 내가 평소에 공부하던 종교로 귀의할래.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쪽으로 싹 빠집니다. 이렇게 구직을 단념하고. 그런데 이분은 날아가죠. 이렇게. 이제 없어요. 이 사회는 실업자가 없어요. 불경기가 찾아왔는데 실업자가 없어졌어요. 이때 실업률 얼마예요? 실업률 0%예요. 0%. 실업률 0입니다. 0. 실업률이 떨어져요. 이렇게 불경기가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나는 일자리 찾다 못 찾아가지고 이제 그냥 대학원 간 건데 정부에서는 실업률 떨어져가지고 우리 정부가 잘했다. 이렇게 통계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지금 뭐 쉽게 하려고 2명인 거지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될 텐데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불경기가 찾아와가지고 구직을 단념하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그냥 통계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통계로 보니까 실업률이 0%가 됐어요. 이렇게 실업률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잘했다.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숨겨진 실업자예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이분들이 숨겨진 실업자.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대학원 가기 싫었는데 도저히 취업이 안 되니까 놀긴 뭐해서 간 건데 실업률 줄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 자, 어떤 학자들은 자, 총 경제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는 자, 고용률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왜? 이 실업률이 이렇게 함정이 있으니까. 불경기인데 실업률이 떨어지니까 이 실업률 신뢰할 수 없다. 야, 그럼 차라리 고용률 쓰자 이겁니다. 고용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취업했는지 그거 보자 그냥. 이라고 주장한답니다. 자, 고용률은 단순히 전체 인구, 여기서 말하는 전체 인구는 뭐 갓난아기까지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요. 그러나 고용률도 문제가 있어요. 고용률은 스스로 실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경제활동 인구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생각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록 경제활동 인구 중에는 숨겨진 실업자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은퇴자 집단,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여성, 현재 학교에 등록한 학생 등 일할 의도가 거의 없는 대다수 사람들이 여기 속해 있다. 자, 이것도 숫자를 넣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를 넣어서. 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령 10명이에요. 10명. 생산 가능 인구가 10명이에요. 10명. 근데 취업한 사람이 8명이에요. 10명 중에 8명이 취업했어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10명인데 15세 이상 10명인데 취업자가 8명이에요. 그래서 최초 고용률은 몇 프로? 몇 프로? 80%. 80%. 자,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초 고용률에서 이후의 고용률을 보니까 50%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50% 이렇게 떨어졌어요. 즉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8명에서 5명으로 준 거예요. 이렇게 8명에서 5명으로 줄었어요. 야, 그럼 고용률 떨어졌으니까 이거 나쁘다. 고용률 떨어졌으니까 이거 나쁘다.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는데 지금 3명이 줄었죠. 이렇게 3명이 줄었어요. 근데 3명이 줄어서 어디 갔나 봤더니 여기 갔어요. 여기 대학원 갔어요. 공부하러. 또 어디 갔나 봤더니 여기 갔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럼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봤더니 복지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 국가에. 그러니까 굳이 맞벌이를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최저 생계를 보장을 해줘요. 국가에서. 복지가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거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맞벌이 안 해도 되니까 자녀를 내 스스로 키우고 싶다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복지가 좋아져서. 자, 그럼 과연 이 고용률 떨어진 거를 나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또 이제 이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고용률이 무조건 높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떨어졌는데 이거 좋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비판한다고 하면 고용률 떨어졌으니까 복지 정책 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또 논리가. 그래서 이 고용률 자체로도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실업률 자체로도 결함이 있는데 이 고용률 자체로도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과 고용률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양쪽을. 자, 그래서 26페이지. 자,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자, 고용률의 하락은 실업률이 증가한 결과일 수도 있고, 이와는 상관없이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학교 등록률이 증가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특히 학교 등록률이 증가한 결과. 자, 복지가 좋아져가지고 나 공부하고 싶어서 그냥 공부한 걸 수도 있어요. 일 안 하고. 근데 일 안 하고 공부하는 걸 탓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률 떨어지는 걸 또 탓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고용률이 경제활동의 변동을 측정하는데 실업률보다 더 좋은 지표라는 주장은 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거고 고용률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가 얘를 보완하려고 나타났는데 얘 자체로도 결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고 있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노동부 사이트에는 둘 다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 세 개의 통계를 계산하는 식을 아시면 되는 거고, 이 식이 이제 그냥 단순히 이 식을 외우지 마시고 여기서 출발했구나, 이 표에서. 그래서 이 표를 그릴 줄 알면 됩니다. 이 표를.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쉬웠거든요. 엄청나게 쉽죠? 그냥 숫자로 줘요. 시험 문제로 숫자로 줬어요. 이거 안 틀릴 것 같은데, 실업률 같은 거, 이거 고용률 같은 거 안 틀릴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틀리냐면, 자, 생산 가능 인구를 가령 10명 줍니다. 이렇게 줘요. 자, 15세 이상. 그리고 하나를 더 줘요. 총 인구 100명. 그럼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15세 이상만 봐야 되는지. 이 총 인구는 뭐예요? 갓난아이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갓난아이까지 다 포함하는 거. 이걸로 해야 되냐? 이걸로 해야 되냐? 그래서 분모를 잘못 잡으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함정을 하나씩 줍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숫자를 하나 주는 거죠. 헷갈리라고. 또 책에 보면 총 인구 대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또 책의 번역이, 이게 외국 번역 책이라서. 그럼 이제 요건가 보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 인구는 이겁니다. 이거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갓난아기한테 굳이 의사가 있냐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갓난아이한테 말을 못 하는데. 자, 그 2-2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험에 지금 나왔던 거 이거 하나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표 그릴 줄 아셔야 되고, 요 식 3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식 3개. 자, 그 노동 공급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에 대한 통계 내용이에요. 미국에 대한 통계 내용이라서 이 통계 내용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통계 내용. 우리가 뭐 미국 통계까지 볼 이유는 없고. 자, 2-3. 자, 이제 나옵니다. 근로자의 선호. 근로자의 선호. 자, 노동 공급은 아까 뭐라고요? 근로자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였어요. 근로 시간을 얼마나 선택을 하느냐 였어요. 그럼 이제 근로자들의 기호 혹은 선호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기호 혹은 선호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선호. 선호가 이제 뭘 좋아하니 이거잖아요. 뭘 좋아하니 선호가. 자, 가령 이제 사람들이 다 똑같다면, 자, 월급이, 시급이 가령 10,000원일 때, 주 40시간 근무하겠다. 그럼 다 주 40시간 근무하면 되는데, 누구는 20시간만 하고, 누구는 50시간 하겠대요. 시급이 10,000원이면. 그러니까 근로자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선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선호들이 이제 다 다르니까 그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경제학자들이 근로자의 노동공급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모형을 노동여가 선택 모형이라고 한답니다. 노동여가 선택 모형. 노동여가 선택 모형. 자, 이게 외국 책 번역이라서, 자, 여기서는 이제 노동여가 선택 모형.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책도 있습니다. 자, 노동해서 뭐 해요? 노동해서 돈 벌죠? 돈 벌어요. 그래서 소득여가 선택 모형이라고 하기도 해요. 소득여가 선택 모형. 그래서 시험에 이제 이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여가 선택 모형 혹은 소득여가 선택 모형 똑같다. 똑같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노동여가 선택 모형, 소득여가 선택 모형 똑같다. 자, 그럼 두 번째 줄 끝에 한번 볼까요? 자, 이 모형은, 자, 어떤 개인이 일을 할지 말지 여부와 일을 하기로 했다면 몇 시간 동안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분리하여 분석한답니다. 즉, 근로자의 선택을 분석하는 거예요. 또한 개인의 노동공급에 관한 중요한 결정 요인들을 분리해냄으로써 앞에서 논의된 노동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경제 환경 또는 정부의 정책이,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 되겠네요. 정부의 정책이 변화했을 때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노동여가 선택 모형, 소득여가 선택 모형으로 근로자의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을.
이 노동경제학 보면 그래프도 나오고 수식도 나오고 보면 마치 과학처럼 막 이렇게 분석해놨거든요. 과학처럼 막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분석을 해놔요. 저도 이제 노동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이 책을 딱 보고 씩 보면은요, 아 그럴싸합니다. 멋있고 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뿐이지 지금부터 보는 모든 내용은 일단 통계를 먼저 봐요. 왜 그럴까? 그럼 거기에서 이론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다. 이론이 나오고 통계를 보는 게 아니라 통계를 먼저 보고 이론을 끼워다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로자가 몇 시간 일할지 선택하는 이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누구는 40시간 일하고 누구는 20시간 일할까? 통계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학자니까 이제 이론을 여기저기서 막 만들었는데 다 무시당하고 살아남은 이론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다 무시당하고 살아남은 이론을. 뭐 얼마 후가 지나가지고 이것보다도 더 설명을 잘 되는 이론이 있으면 이 소득여가 노동여가 선택 뭐 이거 안 볼 거예요. 그럼 다른 이론으로 또 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나은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이제 질문 보시면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되면 현실에서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이론 현실이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현실이 잘못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이론이 현실을 가지고 끌어다가 그냥 설명한 거라서 이 이론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특이한 환경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이론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보는 거다. 그래서 이걸로 근로자의 모든 선택을 다 예측하거나 분석할 수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표 2-3 미국의 노동 공급. 뭐 그렇대요. 넘어갈게요. 자, 표 바로 밑에 봅니다. 자, 우리 모형에서 분석이 되는 대표적인 개인은 일정한 시기에 자, 재화의 소비 줄 치시고요. 재화의 소비. 소비라고 하기도 하고 소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소득. 그래서 소비, 소득. 즉 우리가 노동여가 선택 모형인데 노동해가지고 뭐 해요? 돈 벌어요. 이렇게 돈 버는데 내가 번 돈은 다 소비를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소비, 소득 똑같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 그래서 대표적인 개인은 일정한 시기에 재화의 소비, 즉 돈이에요. 돈과 여가의 소비, 돈과 여가. 그래서 노동여가 선택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여가 선택 모형, 돈과 여가. 얘는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노동여가 선택 모형이란 얘기는 모든 개인은 다 돈과 이 시간 중에 뭘 선택할까? 이 선택의 기로에 있대요. 돈 벌까? 놀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로에 평생 쌓인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여가라고 되어 있네요. 여가.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소비는 뭐 돈. 여가는요. 시간. 소비는 돈, 여가는 시간. 이 두 가지 가지고 효용을 얻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그래프에서 보거든요. 이러한 그래프에서 볼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우리의 분석 대상은 언제나 두 개밖에 안 돼요. 언제나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세 개를 분석하면 이렇게 3차원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머리 터져서 이렇게 분석을 못 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선택함으로써 효용을 얻는데요. 효용, 만족감 혹은 만족감을 얻는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틀리거든요. 돈이면 다냐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냐. 그래서 이 만족감이란 뭐 돈도 당연히 만족감을 많이 주겠죠. 그 집에서 노는 여가 시간, 노는 시간도 나한테 만족감을 줘요.
근데 뭐 가족과 함께 뭘 한다든지, 뭐 가족이, 자녀가 태어났다고 하면 그것도 만족감 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안 봐요. 그런 것들은 안 봅니다. 왜? 그러면 이제 분석할 대상이 두 개를 초과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의도적으로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아이 나면은 행복 더 느껴지는데 그건 어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기에. 분석의 대상에 이제 빼버립니다. 그냥. 그런 거는. 모든 현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 돈 벌려고 일하지 뭐. 아, 이번에 피곤해서 내일 좀 쉬려고. 뭐 주로 대사가 이제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는 돈과 시간만 볼 거예요. 돈과 시간. 그래서 시간 개념은 여기 들어갑니다. 가로축으로. 시간 개념은 여기 들어가요. 또 돈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노동경제학에서 보시다 보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 이 가로 세로 어디다 넣어야 되지? 이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처음에. 이게 처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주인공은 항상 가로축에 옵니다. 주인공. 우리 분석의 대상이 되는 주인공은 가로축에 와요. 주인공은. 조연이 세로축에 가는 거예요. 조연이 세로축으로 갑니다. 조연이. 자, 다 까먹으셨겠지만 우리 과거에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씩 보셨죠? 아주 어리실 때, 옛날에. 예. 그럼 이때 X를 찾으라고 하나요? 아니면 Y를 찾으라고 하나요? X 찾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 분석의 대상. 이거 찾으라고 안 해요. 얘는 찾으라고 안 합니다. X 찾으라고 하죠.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X가 여기 있죠. 이렇게. Y가 이렇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거는. 약속.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 경제학이 결국에는 현실을 끼워 맞춰가지고 이론을 만든 건데 마치 망고불변의 진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 수학에 있는 식들을 막 가져다 쓰거든요. 이렇게. 사실 현실에서 있는 거 끼워 맞춘 건데 막 수학 갖고 와가지고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인 양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방식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일로 와요. 주인공이. 조연이 일로 갑니다. 조연이. 자, 그래서 시간이 여기 온 게, 자, 우리는 노동경제학에서 근로자가 얼마 버는지는 안 궁금해요. 뭐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조금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그 분석을 안 하는 이유가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조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하려고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어요. 조금 버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조금 버는데 뭐 사회 구조가 그런데. 뭐 더 일하게끔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시간, 이게 주인공인 거예요. 주인공. 몇 시간 일하지? 아, 저 사람은 일 많이 안 하는구나. 저 사람은 일 많이 하는구나. 일 많이 시키려면 어떤 유인책을 줘야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조금 일하니까 돈 줘야지.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럼 다 일 안 하죠. 나랏돈 받으려고. 그래서 돈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보는 거지. 시간. 몇 시간 일하느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공급은요. 몇 시간,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선택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시간입니다. 시간. 돈은 세로축이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축 어느 쪽으로 가는지 헷갈린다. 그럼 분석의 대상이 되는 주인공을 가로축에 넣으면 됩니다. 노동 수요, 노동 공급, 비단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차별이든 노동조합이든 다 똑같습니다. 주인공이 가로축으로 와요. 주인공이. 그리고 이것도 헷갈린다. 만약에 이것도 헷갈린다. 그러면 돈은 다 세로축이에요. 돈은 무조건 다 세로축입니다. 돈은 가로축에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돈은 다 세로축이에요. 돈은. 하시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 방식대로 하시면은 웬만한 건 다 이해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근로자는 돈, 즉 노동, 돈과 시간 이거 두 개로 이제 고민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럼 이거 나중에 그래프를 분석할 건데 돈이니까 얘 세로축에 넣자. 여가 시간, 이 시간은 가로축에 넣자. 이걸로 출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표 밑에 자 효용과 무차별 곡선 여기까지만 보고 쉬겠습니다. 효용과 무차별 곡선. 자, 개인이 자 재화와 여가 여기서 말하는 재화는 뭐라고요? 돈이에요. 돈. 여기서 말하는 재화는요 돈입니다. 돈. 재화가 이제 물건이잖아요. 물건. 재화가 물건이거든요. 물건. 내가 돈 벌어서 차 사는 거, 집 사는 거 이거 다 재화예요. 재화. 재화는요 돈이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재화 혹은 돈과 여가의 소비, 여가는 뭐예요? 시간.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이제 가장 짜증나는 순간이 두 개거든요. 돈 없을 때하고 시간 없을 때. 딱 그거예요, 이게. 돈 없을 때랑 시간 없을 때. 둘 다 많으면은 굉장히 행복할 텐데, 뭐 둘 다 많아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둘 다 많으신 분들은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왜 있습니까? 돈 많으니까 요트 사가지고, 시간 많으니까 배 타면 되죠. 하늘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자고 아침에 또 하늘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와 여가. 아, 돈 없어. 아, 시간 없어. 이게 딱 그겁니다. 재화는 돈, 여가는요 시간. 자, 그래서 만족감을 얻는다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효용 함수로 요약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말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는 마치 만고불면의 진리인 것처럼 수학 개념을 갖고 온다 그랬죠. 그래서 효용함수란 개념을 갖고 와요, 이렇게. 그래서 효용함수. 이 효용함수란 이제 식이에요, 식. 식을 갖고 와요. 식을 갖고 온다는 얘기는, 자,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정밀하게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정밀하게. 그래서 효용함수 식 갖고 온다는 얘기는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효용함수. 자, 근로자의 효용은 뭐가 결정하나 봤더니 돈 혹은 소득, 소비. 소득이라고 써도 좋고 소비라고 써도 좋아요. 돈 쓰는 거 혹은 돈 버는 거. 돈과 뭐요? 시간. 이 두 개가 결정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노동시간 아니고 여가시간. 결정한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식으로 쓰재요. 그래서 앞으로 효용은 U라고 쓰겠습니다. 효용은 U. 그래서 식 개념으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써요. 그래서 돈, 소득 혹은 소비. 얘를 C라고 쓸게요. C. 소비, C. 그 여가시간, 그러니까 노는 시간. 레저의 L이에요. L.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 뭐 달리 써도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C라고 안 주고 다른 영단어 주면은 그거 쓰면 돼요. 이게 학자마다 이 영어 기호를 자기들 마음대로 써요. 학자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책도 있습니다. 자, 이 돈 개념을 M 이렇게 쓰고 여가를 A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이렇게. 학자 마음이에요. 자기가 정하게 마음이죠, 뭐. 돈을 C라고 쓰기도 하고 M이라고 쓰기도 하고 여가를 L이라고 쓰기도 하고 A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기본서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 아, 근로자는 돈과 시간 이거 두 개 가지고 효용을 만들어내는구나. 즉 만족감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근데 굳이 이거를 말로 해도 되는데 이 학자가 이 식 개념을 갖고 온 건 우리는 수학처럼 X값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프 그려서 분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토달지 말란 얘기예요. 토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이거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용과 무차별 곡선. 자, 식 2-5 보이시죠? U는 자, C는 뭐라고요? 돈. 소비라고 해도 좋고 소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돈. L은요, 시간이에요. 시간. 무슨 시간? 여가 시간. 노는 시간. 자, 여기까지 보시고 쉬었다가 30페이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